뉴욕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넷플릭스 시청자 순위에서 미국의 히트작 나이트 에이전트와 더 리크루트를 제치고 한국 드라마 중증외상센터가 3위에 올랐기 때문인데요. 미국의 한 유명 평론가는 또 다시 한국 드라마인가라며 혀를 찼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반전이 벌어졌습니다. 20년 전 방영된 대장금을 보고 충격에 빠진 이 평론가는 한국 드라마의 매력에 완전히 매료되어 버렸고 그의 블로그에 올린 대장금 리뷰는 단 하루 만에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문화평론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비평가로 꼽히는 그가 20년 평론 경력 중 이런 작품은 처음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매력이 있기에 미국 최고의 문화평론가마저 이렇게 열광하게 만들었을까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타임스의 문화비평가 아델린 블랑샤르입니다. 파리에서 자라 소르본 대학에서 문학을 공부하고 지금은 뉴욕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프랑스와 미국을 오가며 다양한 문화를 접하는 것이 제 일상이었지만 특별히 한국이라는 나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맨해튼의 제 사무실에서 문화면 원고를 검토하고 있었는데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이 들어왔어요. 사실 프랑스에서는 이미 채식주의자가 큰 반향을 일으켰던 터라 저에게는 더욱 반가운 소식이었죠. 특히나 실험적이면서도 시적인 그녀의 문체는 프랑스 문학계에서도 높이 평가받고 있었어요. 그 전까지 제가 한국 문화를 접한 경험이라고는 파리 15구의 한인 식당에서 먹었던 비빔밥과 파리 영화제에서 우연히 보았던 박찬욱 감독의 영화가 전부였어요. 하지만 한강 작가의 수상 소식을 계기로 한국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마침 그때 넷플릭스에서도 흥미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제가 매주 작성하는 글로벌 콘텐츠 리뷰에서 한국 드라마들이 연이어 상위권에 오르고 있었거든요. 오징어 게임이 시즌1에 이어 시즌2로도 글로벌 흥행을 이어가고 있었고 더 글로리는 복수극이라는 보편적 서사를 한국적인 방식으로 재해석해 전 세계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거기에 최근에는 중증외상센터라는 의학 드라마까지 강세를 보이고 있었죠. 제가 특히 주목했던 것은 엑소 키티2라는 미국 드라마가 한국 국제학교를 배경으로 촬영되었다는 점이었어요. 대표적인 미국 티네이지 로맨스물이 한국을 배경으로 선택했다는 것은 분명 문화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였죠. 더구나 이 드라마가 오징어 게임2를 제치고 1위에 오르면서 한국이라는 배경이 글로벌 시청자들에게 더 이상 이국적인 소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프랑스 문화비평가로서 저는 이런 현상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마치 1960년대 프랑스 누벨 바그가 전 세계 영화사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던 것처럼 한국 문화도 지금 새로운 물결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느꼈거든요.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도 넷플릭스에서의 한국 드라마 강세도 모두 어떤 필연적인 흐름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있게 알아보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한강 작가의 작품들을 프랑스어 번역본으로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채식주의자의 독특한 은유와 상징, 소년이 온다의 깊은 역사의식, 흰의 서정적인 언어들. 이 작품들은 프랑스어로 읽었을 때도 원문의 힘이 고스란히 전해졌죠. 그리고 이런 문학적 성취가 어떻게 현재 한국 대중문화의 성공으로 이어졌는지 궁금해졌어요. 파리의 한 서점에서 우연히 접한 한 다큐멘터리 영상이 제 인생을 바꾸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어요. 그것은 2000년대 초반 방영된 대장금이라는 드라마의 특집 다큐멘터리였는데 프랑스 공영방송에서 특별 편성한 것이었죠. 그 우연한 발견이 저를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이끌게 될 거라는 걸 그때는 전혀 상상도 못했어요. 문화비평가로서 제가 특히 흥미롭게 생각했던 것은 한국 문화가 가진 독특한 혼종성이었어요.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섞여 있으면서도 그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았거든요. 프랑스에서는 전통문화와 현대문화가 종종 대립되는 개념으로 여겨지는데 한국은 그 둘을 자연스럽게 융합하고 있었죠. 뉴욕타임스의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이런 생각이 더욱 굳어졌어요. 그들도 한국 문화의 부상을 단순한 유행이 아닌 새로운 문화적 패러다임의 등장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마치 90년대 영국의 브리팝이 그랬던 것처럼 한국 문화는 자신만의 색깔을 가지면서도 보편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어요. 파리와 뉴욕을 오가며 문화비평을 하는 제 입장에서 한국 문화의 성공은 더욱 특별해 보였어요. 프랑스의 예술 영화나 미국의 블록버스터처럼 특정 장르나 형식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장르에서 골고루 성과를 내고 있었거든요. 문학, 영화, 드라마, 음악까지. 마치 르네상스 시대의 피렌체처럼 모든 예술 분야에서 꽃을 피우고 있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런 성공이 단순히 서구 문화를 모방한 결과가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오히려 한국만의 독특한 정서와 미학을 지키면서도 그것을 현대적이고 보편적인 방식으로 표현해내고 있었죠. 이것은 문화평론가로서 제가 늘 고민하던 지역성과 보편성의 조화라는 주제와도 맞닿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대장금이라는 드라마에 더욱 관심이 갔어요. 이 드라마가 2000년대 초반에 이미 전 세계 91개국에 수출되어 큰 성공을 거두었다는 사실이 놀라웠거든요. 어떻게 조선시대 궁중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가 이토록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는지 거기에 담긴 비결이 궁금했죠. 그렇게 저는 대장금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파리의 한 서점에서 우연히 발견한 다큐멘터리는 그저 시작일 뿐이었죠. 그때는 이 호기심이 제 인생을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게 될 줄은 전혀 몰랐어요. 파리의 서점에서 발견한 대장금 다큐멘터리는 프랑스 공영방송 프랑스2에서 제작한 특집 프로그램이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문화비평가로서의 호기심으로 보기 시작했지만 곧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하게 되었죠. 다큐멘터리는 대장금이 전 세계적으로 일으킨 반향을 다루고 있었어요. 이란에서는 86%라는 경이로운 시청률을 기록했고 홍콩에서는 방영 당시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는 내용이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드라마가 다루는 소재였어요. 조선시대 궁중 의녀의 이야기라니 얼마나 독특한 소재인가요? 대장금을 꼭 한번 봐야겠다고 생각했지만 프랑스나 미국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었어요. 그러던 중 아시아 문화 콘텐츠의 글로벌 영향력을 주제로 한 컨퍼런스가 싱가포르에서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죠. 마침 제가 발표자로 초청을 받았는데 이것은 대장금을 볼 수 있는 완벽한 기회였어요. 싱가포르에 도착하고 나서 컨퍼런스 일정 외의 시간에 현지 스트리밍 서비스로 드라마 시청을 시작했어요. 원래는 한두 편만 보면서 컨퍼런스 발표 자료에 참고하려고 했죠. 하지만 첫 회를 본 순간 저는 완전히 매료되고 말았어요. 가장 먼저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영상미였어요. 궁중 한복의 화려한 색감, 전통 건축의 우아한 곡선, 음식을 준비하는 장면의 섬세한 묘사까지. 마치 한 폭의 동양화를 보는 것 같았죠. 프랑스의 역사 드라마들이 주로 중후하고 어두운 톤을 사용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미학이었어요. 싱가포르의 호텔룸에서 밤을 새워가며 드라마를 보면서 저는 이 드라마가 왜 아시아 전역에서 이토록 사랑받았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스토리텔링 방식이 놀라웠죠. 의술과 음식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궁중 정치와 인간 드라마를 절묘하게 엮어내고 있었거든요. 특히 주인공 장금이 음식을 통해 병을 치료하는 장면들은 마치 추리소설을 보는 것처럼 흥미진진했어요. 컨퍼런스에서 만난 현지 미디어 전문가들도 대장금이 싱가포르 TV 역사상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해외 드라마 중 하나라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드라마가 단순한 인기 콘텐츠가 아닌 하나의 문화 현상이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드라마가 보여주는 여성 인물의 성장 서사였어요. 서양의 역사물에서 여성은 주로 로맨스의 주인공이나 권력, 다툼의 피해자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은데 대장금의 장금이는 달랐어요. 그녀는 자신의 재능과 노력으로 성장해 나가는 주체적인 인물이었죠. 컨퍼런스 기간 동안 저는 거의 모든 여가 시간을 드라마 시청에 할애했어요. 드라마가 보여주는 한국의 전통 의술과 음식 문화는 제게 완전히 새로운 세계였거든요. 음양오행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 치료법, 약재와 음식을 조화롭게 활용하는 방식,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철학적 깊이까지. 이것은 단순한 전통 문화의 재현을 넘어서는 것이었죠. 문화비평가로서 저는 이 드라마가 어떻게 이토록 폭넓은 공감대를 얻을 수 있었는지 분석해보기 시작했어요. 표면적으로는 매우 한국적인 소재를 다루고 있지만 그 안에 담긴 인간적인 이야기는 매우 보편적이었거든요. 스승과 제자의 관계, 재능과 노력의 가치, 신념을 지키는 용기. 이런 주제들은 문화권을 초월해서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싱가포르에서 뉴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이 드라마에 대한 평론을 써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단순히 문화평론이 아닌 더 깊이 있는 분석과 함께 현대 한국 드라마의 성공과도 연결 지어보고 싶었죠. 그래서 저는 제 블로그와 유튜브 채널에 대장금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올리기로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 결정이 예상치 못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게 될 줄은 전혀 몰랐답니다. 문화비평가로서 저는 이 드라마가 어떻게 이토록 폭넓은 공감대를 얻을 수 있었는지 분석해보기 시작했어요. 표면적으로는 매우 한국적인 소재를 다루고 있지만 그 안에 담긴 인간적인 이야기는 매우 보편적이었거든요. 스승과 제자의 관계, 재능과 노력의 가치, 신념을 지키는 용기. 이런 주제들은 문화권을 초월해서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더불어 인상적이었던 것은 드라마가 보여주는 음식 장면들이었어요.
프랑스가 미식의 나라로 알려져 있지만 대장금에서 보여주는 음식에 대한 철학적 접근은 저에게 신선한 충격이었죠. 음식이 단순한 미각의 즐거움을 넘어 치유와 소통의 도구로 그려지는 방식은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컨퍼런스 마지막 날, 현지 방송국 관계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대장금이 방영될 당시 싱가포르의 전통의학과 음식 문화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졌다는 거예요. 심지어 일부 중의학 병원에서는 대장금 패키지라는 치료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죠. 싱가포르에서 뉴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이 드라마가 가진 문화적 영향력에 대해 더욱 깊이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한 드라마가 어떻게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과 자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서로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을 하나로 연결할 수 있는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 블로그와 유튜브 채널에 대장금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올리기로 결심했어요. 특히 현대 한국 드라마의 성공이 어떻게 대장금 같은 작품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 왜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게 되었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고 싶었죠. 비행기에서 바로 글의 개요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드라마의 미학적 특징부터 시작해서 스토리텔링 방식, 전통 문화의 현대적 재해석, 그리고 글로벌 시청자들과의 정서적 교감까지. 제가 느낀 모든 것들을 담아내고 싶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 글이 예상치 못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게 될 줄은 전혀 몰랐답니다. 사실 제가 그동안 써온 많은 평론들 중에서도 이번만큼은 특별히 더 신중하게 접근하고 싶었어요. 단순히 서구적 시각으로 동양의 문화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전달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때로는 좋은 의도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기도 하는 법이었죠. 뉴욕으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바로 글쓰기에 착수했어요. 비행기에서 작성한 개요를 바탕으로 대장금, 전통과 현대를 잇는 달이라는 제목의 긴 블로그 포스트를 작성하기 시작했죠. 문화비평가로서 그동안 수많은 글을 써왔지만 이번만큼은 특별히 신중하게 접근했어요. 우선 드라마의 역사적 배경부터 시작했어요. 조선시대 의녀 제도와 궁중 음식 문화에 대해 자세히 조사했죠. 다행히도 싱가포르 컨퍼런스에서 만난 한국 교수님께서 좋은 자료들을 많이 추천해 주셨어요. 특히 실제 장금이라는 인물이 사료에 등장한다는 사실은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죠. 글의 중심 내용은 대장금이 어떻게 한국의 전통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는지에 대한 것이었어요. 예를 들어 드라마에서 음식과 의술이 결합되는 방식은 현대의학에서 주목받고 있는 식이요법과도 맞닿아 있었죠. 이런 부분이 전통의학을 단순한 과거의 유물이 아닌 현대에도 유효한 지혜로 보여주는데 성공했다고 분석했어요. 블로그 포스트는 예상보다 훨씬 길어졌어요. 보통 제 글이 2000단어 정도인데 이번에는 5000단어가 넘었죠. 하지만 한 글자도 줄이고 싶지 않았어요. 드라마가 가진 모든 층위를 섬세하게 다루고 싶었거든요. 글을 발행하고 나서 이를 바탕으로 유튜브 영상도 제작했어요. 드라마의 주요 장면들과 함께 제가 분석한 내용을 시각적으로 전달하고자 했죠. 특히 음식을 만드는 장면들의 미학적 완성도를 자세히 다뤘어요. 프랑스 요리 영화의 대표작인 줄리 앤드 줄리아와 비교하면서 음식을 다루는 방식의 문화적 차이도 분석했죠. 처음의 반응은 정말 놀라웠어요. 블로그 포스트는 24시간 만에 10만 뷰를 넘었고 유튜브 영상은 일주일 만에 50만 뷰를 기록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댓글이었어요. 전 세계의 시청자들이 자신들의 대장금 시청 경험을 공유하기 시작했거든요. 터키의 한 시청자는 드라마를 보고 한국 전통의학을 공부하기 시작했다고 했고, 브라질의 요리사는 한국 궁중 요리를 자신의 레스토랑 메뉴에 접목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학계의 반응도 긍정적이었어요. 여러 문화연구 저널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고, 아시아 문화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저의 분석을 인용하기 시작했죠. 특히 제가 주목한 전통의 현대적 재해석 부분은 많은 공감을 얻었어요. 제 글은 프랑스어와 독일어로도 번역되어 유럽의 독자들에게도 소개되었어요. 특히 프랑스의 문화 매체들은 제가 프랑스 출신 비평가로서 동양 문화를 바라보는 시각에 큰 관심을 보였죠. 마치 제가 동서양 문화의 가교 역할을 하게 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런 성공이 계속될수록 어딘가 불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제가 과연 한국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 서구인의 시각으로 너무 단순화시킨 것은 아닐까 하는 고민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해보기로 했어요. 그러던 중 제 유튜브 채널에 중국어로 된 댓글들이 급증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관심인 줄 알았는데 점점 그 톤이 날카로워지기 시작했죠.
특히 디즈니 플러스의 새로운 중국 드라마 진수기와 관련된 논쟁이 시작되면서 상황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중국어 댓글이 늘어나는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대장금이 중국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중국 시청자들의 관심은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곧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디즈니 플러스에서 진숙이라는 새로운 중국 드라마가 공개되면서부터였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대장금의 영향을 받은 작품이려니 했죠. 하지만 드라마를 직접 찾아보면서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단순한 영향을 넘어선 뭔가가 있다고 느꼈거든요. 그러던 중 제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한 댓글이 폭풍의 시작이었어요. 당신은 한국 드라마를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어요. 대장금은 사실 중국 전통의학과 궁중 문화를 표절한 작품이에요. 이런 논조의 댓글이 순식간에 퍼져나갔죠. 처음에는 차분히 대응하려 했어요. 문화비평가로서 저는 진수기와 대장금의 차이점을 객관적으로 분석한 새로운 글을 작성했죠. 의복의 차이, 음식 문화의 특징, 의술을 다루는 방식 등을 세세하게 비교했어요. 하지만 이 글은 오히려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어요. 중국 SNS에서 제 글이 왜곡되어 퍼지기 시작했거든요. 심지어 진숙이 제작진이 인터뷰에서 제 글을 인용하며 서양의 저명한 문화비평가도 인정한 중국 전통의학의 우수성이라고 주장했다는 기사까지 나왔어요. 제가 쓴 글의 일부분만을 발췌해서 완전히 다른 맥락으로 사용한 거였죠.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해졌어요. 한국 네티즌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거든요. 제 채널은 한국과 중국 네티즌들의 치열한 논쟁장이 되어버렸죠. 문화적 전유와 표절의 경계, 전통문화의 소유권 문제까지. 제가 의도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어요. 직장에서도 프레셔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뉴욕타임스의 동료들은 이 논란이 신문의 평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죠. 심지어 일부 동료들은 제가 충분한 사전조사 없이 민감한 주제에 뛰어들었다고 비판하기도 했어요. 가장 힘들었던 것은 논란이 커질수록 제 글이 오히려 문화 갈등을 부추기는 게 아닐까 하는 죄책감이었어요. 처음에는 순수하게 대장금의 예술성과 문화적 가치를 알리고 싶었을 뿐인데 어느새 한중 문화 갈등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거든요. 문화비평가의 글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이 두렵기도 했죠. SNS에서는 제가 쓴 글의 한 줄 한 줄을 놓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어요. 어떤 이들은 제가 한국 문화에 너무 감정이입했다고 비판했고 또 다른 이들은 제가 중립을 가장한 채 은근히 한쪽 편을 들고 있다고 공격했죠. 심지어 일부 중국 매체는 제 글을 무단으로 번역하고 왜곡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사용하기도 했어요. 특히 고민되었던 것은 진숙이 논란에 대한 제 입장이었어요. 분명 두 드라마 사이에는 유사점이 있었지만 그것을 단순히 표절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웠거든요. 동아시아에 공유된 문화유산과 개별 국가의 고유한 전통을 어떻게 구분해야 할지 그 경계가 참 모호하게 느껴졌어요. 밤새 댓글을 읽으며 고민했어요. 한국 네티즌들의 분노도 중국 네티즌들의 주장도 이해가 갔어요.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두 드라마의 문제가 아닌 더 깊은 역사적, 문화적 맥락이 얽힌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죠. 결국 저는 더 깊이 있는 연구의 필요성을 느꼈어요.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루기 위해서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알아야 했죠. 그래서 저는 한국을 직접 방문하기로 결심했어요. 그곳에서 직접 보고 듣고 느끼면서 이 복잡한 문제에 대한 답을 찾고 싶었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른 아침이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한국의 공기가 달랐죠. 이번 방문은 단순한 취재나 기사 작성이 아닌 진정한 이해를 위한 여정이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언론사나 관계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연구를 시작하기로 했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른 아침이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한국의 공기가 달랐죠. 이번 방문은 단순한 취재나 기사 작성이 아닌 진정한 이해를 위한 여정이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언론사나 관계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연구를 시작하기로 했죠. 가장 먼저 찾은 곳은 규장각이었어요. 조선시대 의학 문헌들이 보관된 곳이죠. 그곳에서 만난 한 학예사는 동의보감을 비롯한 조선의 의학 서적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의학 서적들이 한자로 쓰여 있었지만 한글로 된 주석이 달려 있어 일반 백성들도 읽을 수 있게 했다는 점이었죠.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한의학 박물관이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놀라운 발견을 했죠. 조선시대 의녀들의 기록이 남아 있었는데 실제 장금이 시대의 의녀들이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일을 했는지 상세히 나와 있었어요.
심지어 그들이 사용한 의료 도구들도 전시되어 있었죠.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궁중음식연구원 방문이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실제로 궁중 음식을 만들어보는 체험을 했는데 음식 하나를 완성하는 데 들어가는 정성과 철학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재료를 손질하는 것부터 불 조절까지 모든 과정에 과학적인 원리와 철학이 담겨 있었죠. 한국의 전통 시장들도 돌아다녔어요. 제가 프랑스에서 자란 덕분에 시장의 중요성을 잘 알거든요. 양령시장에서는 한약재들의 향과 색에 매료되었고 광장시장에서는 다양한 전통 음식들을 맛보며 식문화의 깊이를 체험할 수 있었죠. 연구 과정에서 가장 큰 도움을 준 것은 한원로 한의사와의 만남이었어요. 그분은 40년 넘게 한의학을 연구하신 분이었는데 대장금에 나오는 의술이 단순한 드라마적 상상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해 주셨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음식과 약이 별개가 아니라는 한의학의 기본 철학이었죠. 또한 고궁박물관의 학예사님을 통해 조선시대 궁중 기록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었어요. 의녀들의 선발 과정부터 그들의 일상생활, 의술 수련 과정까지. 이런 상세한 기록들이 대장금의 역사적 토대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한 달간의 한국 체류는 제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드라마를 통해 본 한국의 전통 문화였지만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하면서 그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게 되었죠. 특히 전통을 단순히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한국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가장 큰 깨달음은 문화란 결코 한쪽의 소유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동아시아의 문화는 오랜 세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해왔지만 각자의 고유한 특색을 가지고 있었죠. 대장금은 바로 그런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적 정체성을 아름답게 표현해낸 작품이었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멀리서 바라보는 사람이 아닌 한국 문화의 진정한 이해자가 된 것 같아요. 음식과 의술이라는 보편적 주제를 통해 한국만의 독특한 이야기를 들려준 대장금은 제게 있어 더 이상 그저 하나의 드라마가 아닌 문화적 이해의 창구가 되었죠. 그리고 이런 경험을 통해 저는 문화비평가로서 더 깊이 있는 시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앞으로도 한국 문화의 진정한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가교 역할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한국에서의 한 달이 지나고 뉴욕으로 돌아왔어요. 수집한 자료들을 분석하면서 이 모든 논쟁이 결국 서로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 역시 처음에는 너무 피상적으로 접근했던 것 같아요. 새로운 글을 쓰기 전에 제가 한국에서 만난 많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다시 되새겨 보았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 문화재 연구원의 말씀이었죠. 문화는 물처럼 흐르는 것이에요. 경계를 넘어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만 그 과정에서 각자의 색깔을 만들어내죠. 이번에는 좀 더 학술적인 접근을 시도했어요. 동아시아 전통 의술의 교류와 발전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수집한 역사적 자료들을 바탕으로 글을 썼죠. 특히 각 나라의 의학 서적들이 어떻게 서로 다른 방식으로 발전해왔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독창성을 확보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뤘어요. 글을 쓰면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은 객관성이었어요. 어느 한쪽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분석을 하려고 노력했죠. 각 문화권의 고유한 특성과 그것이 발전해온 과정을 존중하면서도 문화 교류의 긍정적인 측면도 조명하려 했어요. 이 글은 제 이전 글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을 얻었어요. 학계에서는 문화 연구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며 호평을 해주었고 여러 학술지에서 기고 요청이 들어오기도 했죠. 평소 제가 쓰던 대중적인 문화 평론과는 다른 결의 글이었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설득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여전히 부정적인 반응도 많았어요. 중국의 독자들 대부분은 여전히 자신들의 입장을 고수했고 일부는 더 강한 어조로 비판을 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 속에서도 작은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문화는 교류하며 발전한다. 각 나라의 독자적인 발전 과정을 인정해야 한다는 식의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진 댓글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비록 소수였지만 이성적인 토론이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어요. 이 과정에서 저는 문화비평가로서 새로운 책임감을 느꼈어요. 단순히 현상을 관찰하고 평가하는 것을 넘어 서로 다른 문화 간의 이해를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특히 서구의 시각으로 동아시아 문화를 바라볼 때는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 글은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다양한 나라의 독자들에게 읽히게 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죠. 각 나라의 독자들이 같은 글을 읽고도 전혀 다른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문화적 관점의 차이가 얼마나 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시였어요. 이제 저는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어요.
전통 문화가 현대에 어떻게 계승되고 재해석되는지, 특히 대장금에서 시작된 한국의 문화적 자부심이 오늘날의 K-드라마 성공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탐구해보고 싶어졌거든요. 이것은 단순한 연구가 아닌 문화의 생명력과 창조적 계승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면서 저는 대장금부터 중증외상센터까지 이어지는 한국 드라마의 계보를 따라가 보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인기 있는 작품들의 연결고리를 찾으려 했지만 곧 더 깊은 무언가가 있다는 걸 발견했죠. 특히 주목했던 것은 스토리텔링 방식이었어요. 대장금에서 의술과 음식이라는 전문 분야를 대중적으로 풀어낸 방식이 현대 드라마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중증외상센터에서도 전문적인 의료 장면들이 인간적인 이야기와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죠. 이런 발견을 바탕으로 한국 드라마의 진화 전통에서 현대로라는 새로운 글을 썼어요. 이번에는 좀 더 대중적인 톤으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게 작성했죠. 전통 의술을 다룬 대장금부터 현대의학을 다룬 중증외상센터까지 한국 드라마가 어떻게 진화해왔는지 설명했어요. 놀라웠던 것은 이 글에 대한 반응이었어요. 이전의 논쟁적인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랐죠. 많은 독자들이 자신들의 드라마 시청 경험을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터키의 한 독자는 대장금을 보고 한의학을 공부하기 시작했다가 지금은 중증외상센터를 보며 응급의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젊은 세대들의 반응이었어요. 그들에게 대장금은 부모님 세대의 드라마였지만 제 글을 통해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고 했죠. 현대 드라마의 뿌리가 이런 작품에 있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자국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도 커졌다고 해요. 문화비평가로서 가장 보람찼던 것은 서로 다른 세대와 문화권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대장금을 통해 한국의 전통 문화를 이해하게 된 사람들이 이제는 중증외상센터 같은 현대극을 통해 오늘날의 한국을 이해하게 된 거죠. 이 과정에서 저는 문화의 힘을 다시 한번 실감했어요. 좋은 이야기는 시대와 국경을 초월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대장금이 그랬고 지금의 한국 드라마들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 유튜브 채널에는 이제 다양한 나라의 시청자들이 모여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요. 처음에는 격렬했던 논쟁도 이제는 서로의 관점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대화로 바뀌었죠. 문화적 차이가 갈등의 원인이 아닌 새로운 이해의 출발점이 된 거예요. 이제는 제 블로그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양한 나라의 시청자들과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처음에는 격렬했던 논쟁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려는 대화로 바뀌어가고 있죠. 여전히 날카로운 의견 대립도 있지만 그 속에서도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움직임이 보여요. 최근에는 대학에서 아시아 문화 관련 특강을 제안받기도 했어요. 제가 경험한 한국 문화와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한 학기 동안 젊은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문화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들을 발견하게 될 것 같아요. 되돌아보면 대장금이라는 드라마를 통해 제가 이렇게 깊이 한국 문화를 이해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문화비평가로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고 한 나라의 문화를 이해한다는 게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보게 됐죠. 이제는 매주 한 편씩 한국 드라마를 보는 게 제 일과가 되었어요. 단순한 리뷰가 아닌 그 속에 담긴 문화적 의미를 찾아내고 다른 나라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거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문화적 소통의 기회를 만들어가고 싶네요. 사연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외국인의 시선에서 한국의 감동에 빠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 다이브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충격적인 소식이 아랍에미리트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호들이 찾던 두바이와 아부다비의 특급 병원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간 매출 1조가 넘는 이 초호화 병원들의 VIP 환자들이 전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놀랍게도 그들이 선택한 곳은 다름 아닌 아시아의 작은 나라 한국이었습니다. 처음 이 소식을 접한 현지 의료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도 있고 독일 샤리테도 있는데 왜 하필 한국이냐며 비난이 쏟아졌죠. 심지어 일부 의사들은 한국은 성형수술이나 잘하는 나라라며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비웃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한국에서 치료받고 돌아온 환자들의 충격적인 회복 사례가 SNS를 통해 퍼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현지 최고의 의사들이 불가능하다고 선언했던 수술들이 한국에서는 성공률 98%를 기록했고 평생 휠체어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했던 환자들이 두 발로 걸어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UAE 왕실 의료진들도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고 아부다비 보건부는 한국 의료진 영입을 위해 연봉 100만 달러를 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한국의 어떤 의료기술이 석유 부자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은 걸까요? 오늘은 UAE 최고위 공무원 가족이 경험한 기적 같은 이야기를 통해 그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일까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보건부의 고위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37세 파티마 알만수리입니다. 저는 9살 딸 아미라와 남편, 그리고 6살 아들과 함께 아부다비에서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저희 가족에게 2023년 초반은 그저 평범하면서도 행복한 일상이었답니다. 저희 딸 아미라는 4살 때부터 발레를 배웠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발레복을 입고 거울 앞에서 연습하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나네요. 발레 학원 선생님께서는 아미라가 타고난 재능이 있다며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는 말씀을 자주 해주셨죠. 실제로 아미라는 아부다비 청소년 발레 대회에서 여러 번 수상할 정도로 뛰어난 실력을 보여줬어요. 저와 남편에게 아미라는 자랑스러운 딸이자 우리 가정의 작은 별이었답니다. 하지만 그해 3월 아미라가 갑자기 다리가 아프다며 울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성장통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린아이들이 성장하면서 흔히 겪는 증상이라고 들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발레 연습도 힘들어하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밤에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날이 많아지면서 저희 부부는 심각한 걱정이 들기 시작했답니다. 곧바로 아부다비의 큰 병원을 찾았어요. 첫 번째로 방문한 병원에서는 단순 근육통으로 진단하고 약물 치료만을 권했어요. 하지만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점점 더 걷는 것조차 힘들어했어요. 결국 아부다비의 가장 큰 종합병원으로 가서 정밀 검사를 받기로 했죠. MRI 검사, CT 검사 등 여러 검사를 받았고 그곳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어요. 아미라의 척추에 종양이 발견됐다는 거였어요. 의사는 종양의 위치가 매우 위험하다고 했어요. 척수 신경과 너무 가까이 있어서 수술이 매우 어렵다고 했죠. 더 무서웠던 것은 수술을 하지 않으면 점점 상태가 악화되어 영구적인 하반신 마비가 올 수 있다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수술을 해도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고 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만 흘렸답니다. 절망 속에서 저희 부부는 UAE의 모든 유명 병원들을 찾아다녔어요. 두바이, 샤르자 등 다른 에미리트의 병원들도 모두 방문했죠. 하지만 어디를 가도 답은 비슷했어요. 수술이 너무 위험하다는 것, 실패하면 영구 장애가 올 수 있다는 것, 현재의 의료 기술로는 한계가 있다는 말만 반복해서 들었죠. 매일 밤 아미라의 통증 때문에 잠들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만 했어요. 발레 연습복을 입고 춤추던 딸의 모습이 더 이상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죠. 결국 저는 UAE 보건부의 해외치료위원회에 딸의 진료 기록을 제출하고 도움을 요청했어요. 제가 고위공무원이었기에 신속한 검토가 이뤄졌고 곧 위원회로부터 한 통의 연락을 받았답니다. UAE 보건부 해외치료위원회로부터 받은 연락은 저희 가족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위원회는 한국의 서울대학교 병원을 강력히 추천했죠.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미국이나 영국, 독일의 유명 병원들도 많은데 왜 하필 한국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남편도 강하게 반대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시아의 선진국이라고 하면 일본 정도였는데 한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생소했거든요. 게다가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통하지 않는 먼 나라였죠. 하지만 위원회의 설명은 달랐어요. 한국이 척추 수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대학교 병원은 복잡한 척추 종양 수술에서 놀라운 성공률을 보이고 있다는 거였어요. 위원회는 구체적인 자료들도 보여줬어요. 최근 5년간 UAE에서 한국으로 의료 관광을 간 환자들의 치료 성공 사례들, 특히 척추 질환 관련 수술의 놀라운 성과들이었죠. 게다가 한국의 의료진들이 첨단 수술 로봇을 활용해 정교한 수술을 진행한다는 점도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어요. 6살 아들도 있었고 남편의 직장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아미라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었어요. 이제는 학교도 가지 못하고 휠체어에 의지해야 했죠. 발레 슈즈는 옷장 깊숙이 들어가 있었고 아미라의 눈에서는 점점 생기가 사라져갔어요. 고민 끝에 저는 혼자라도 아미라를 데리고 한국에 가기로 결심했어요. 다행히 남편도 마지막에는 동의해줬고 휴직까지 하면서 저희와 동행하기로 했죠. UAE 정부에서는 해외 치료를 위한 모든 비용을 지원해준다고 했어요. 항공권부터 숙박비, 병원비까지 모든 걸 지원받을 수 있다는 거였죠. 한국행을 결정하고 준비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어요.
무슬림인 저희 가족이 한국에서 지내야 할 기간이 최소 3개월 이상이 될 거라고 했거든요. 할랄 음식은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기도는 어디서 할 수 있는지 그런 걱정이 많았죠. 하지만 서울대학교 병원 측에서 상세한 안내 메일을 보내줬어요. 병원 근처에 할랄 식당들이 있다는 것, 병원 내에 기도실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까지 꼼꼼하게 설명해줬죠. 출국 전날 저는 아미라의 발레 슈즈를 가방에 넣었어요. 언젠가 다시 이 슈즈를 신고 춤출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요. 아부다비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아미라는 저에게 물었어요. 한국에 가면 정말 다시 걸을 수 있냐고요. 저는 대답 대신 아미라를 꼭 안아주었어요.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싶었거든요. 13시간의 비행 끝에 저희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공항에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나온 한국인 통역사가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죠. 특히 휠체어를 탄 아미라를 위해 특별 통로로 안내해주고 입국 수속도 우선적으로 처리해주는 세심한 배려에 감동받았어요. 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길은 낯설면서도 신기했어요.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아부다비와는 완전히 달랐죠. 울창한 나무들과 높은 빌딩들이 어우러진 도시의 모습,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 그리고 곳곳에 보이는 첨단 기술의 흔적들이 인상적이었어요. 서울로 향하는 차 안에서 통역사는 저희에게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특히 서울대학교 병원이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진과 첨단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죠. 매년 전 세계에서 수많은 환자들이 치료를 위해 이곳을 찾는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특히 척추 수술 분야에서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의료진들이 있다는 말에 조금씩 안도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서울 시내로 들어설 때쯤 아미라가 차창 밖을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거리 곳곳에서 보이는 화려한 간판들과 불빛들이 마치 동화 속 세상 같다며 좋아했죠. 오랜만에 보는 아미라의 밝은 표정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동안 병마와 싸우느라 웃음을 잃어가던 아이가 드디어 조금씩 활기를 되찾는 것 같았거든요. 호텔에 도착했을 때 또 한 번 놀랐어요. 병원 측에서 무슬림 고객들을 위한 특별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텔을 예약해 놓았더라고요. 객실에는 기도 방향을 알려주는 키블라 표시가 있었고 주변의 할랄 식당 정보도 상세히 안내되어 있었죠. 호텔 직원들도 무슬림 고객들의 문화와 관습을 잘 이해하고 있어서 더욱 안심이 됐어요. 특히 통역사가 건네준 주변 할랄 식당 지도에는 이태원과 용산 지역의 다양한 무슬림 식당들이 표시되어 있었고 각 식당의 메뉴까지 아랍어로 꼼꼼하게 번역되어 있었죠. 이런 세심한 배려에 남편도 감동한 듯 했어요. 짐을 풀면서 남편이 처음으로 여기 오길 잘한 것 같다는 말을 했을 때는 안도의 한숨이 나왔답니다. 호텔 창문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별들이 땅으로 내려앉은 것 같았죠. 아미라는 호텔 창가에 앉아 한참 동안 야경을 구경했어요. 내일부터 시작될 병원 생활이 걱정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한 확신이 들었어요. 이곳에서라면 우리 아미라가 다시 건강을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확신이었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어요. 알라께 감사드렸죠. 이렇게 먼 이국 땅까지 저희를 안전하게 이끌어주신 것에 대해, 그리고 앞으로 아미라의 치료 과정도 잘 이끌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잠들기 전 아미라의 발레 슈즈를 바라보며 곧 이 슈즈를 다시 신고 춤출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답니다. 다음날 아침 저희는 일찍 눈을 떴어요. 오늘부터 시작될 검사와 진료에 대한 기대와 걱정이 교차했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맑은 하늘을 보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아미라는 저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작고 따뜻한 손길에서 저는 희망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저는 말 그대로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가 평소 드라마에서 보던 미국의 유명 병원들이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이곳은 그 이상이었죠. 병원 로비는 마치 고급 호텔처럼 깔끔하고 품격 있었어요. 로비 안쪽에는 거대한 디지털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곳에서는 실시간으로 진료 정보와 길 안내가 제공되고 있었죠. 국제진료센터로 안내받았을 때는 또 한 번 놀랐어요. 입구부터 아랍어로 된 안내판이 있었고 실내에는 중동 스타일의 응접실도 마련되어 있었죠. 아랍어에 능통한 의료 코디네이터가 저희를 맞이했는데 그분은 UAE의 의료 시스템도 잘 알고 계셨어요. 덕분에 저희의 상황을 더 잘 이해하고 설명해 주셨죠. 담당 교수님을 만났을 때가 아직도 생생해요. 교수님은 아미라의 상태를 설명하시면서 3D 홀로그램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UAE에서는 보지 못했던 첨단 기술이었죠.
종양의 위치와 크기, 주변 신경과의 관계를 마치 실제 장기를 보는 것처럼 상세하게 보여주셨어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설명이 실시간으로 아랍어 통역이 되면서 동시에 아랍어 자막으로도 화면에 표시됐다는 거예요. 검사실에 들어섰을 때는 마치 미래의 의료시설에 온 것 같았어요. 최신형 MRI 장비는 물론이고 척추 수술용 로봇 시스템까지 갖춰져 있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 모든 장비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서 검사 결과가 실시간으로 통합되고 분석된다는 점이었어요. UAE에서는 한 검사 결과를 보려면 며칠씩 기다려야 했는데 이곳에서는 모든 검사가 당일에 이뤄지고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었죠. 이슬람 문화에 대한 배려도 놀라웠어요. 검사 일정을 잡을 때부터 기도 시간을 고려해 주었고 검사복도 히잡을 착용할 수 있는 특별 디자인으로 준비해 주었죠. 심지어 병원 식당에는 할랄 식단이 따로 준비되어 있었고 기도실도 남녀 구분되어 깨끗하게 마련되어 있었어요. 수술 계획을 설명받을 때는 더욱 놀라웠어요. 교수님은 로봇 수술 시뮬레이션을 통해 어떻게 종양을 제거할 것인지 상세히 보여주셨어요. 기존의 수술 방식보다 상처도 작고 정확도는 더 높다고 하셨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수술팀 전체가 이미 비슷한 케이스의 수술을 수십 차례 성공한 경험이 있다는 거였어요. 의료진들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에서 저는 희망을 발견했어요. UAE의 의사들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수술을 이곳에서는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게 신기했죠. 게다가 모든 설명을 할 때마다 환자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어요. 수술 전날 저희 가족은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의료진들이 준비한 가상현실 영상을 통해 수술실 내부와 수술 과정을 미리 체험해 볼 수 있었거든요. 아미라의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 준비한 거라고 했죠. 심지어 수술실 로봇의 이름을 아미라가 직접 지어주기도 했어요. 마취 전문의 선생님도 찾아와 아미라와 친근하게 대화를 나누셨어요. 마치 오랜 친구처럼 편안하게 대해주시면서도 전문가다운 설명으로 저희를 안심시켜 주셨죠. 수술 준비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저희의 문화적 특성을 존중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는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날 밤 저는 이곳에 오기로 한 결정이 정말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다음날 있을 10시간의 대수술이 걱정되기는 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죠. 한국의 의료진들이 보여준 전문성과 첨단 의료 시스템, 그리고 그 속에 녹아있는 따뜻한 배려가 저희 가족에게 큰 위로가 되었답니다. 수술 당일 아침 새벽 예배를 마치고 병실로 돌아왔을 때 이미 수술 준비팀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전날 밤 마음이 편안했던 것과는 달리 실제 수술이 진행될 시간이 다가오자 긴장감이 밀려왔죠. 하지만 의료진들의 침착하고 전문적인 모습을 보며 차분해질 수 있었어요. 수술실로 향하기 전 마취 전문의 선생님이 다시 한번 찾아와 주셨어요. 어제 아미라가 이름을 지어준 수술 로봇 희망이도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며 농담으로 긴장을 풀어주셨죠. 아미라의 작은 손을 잡고 수술실로 향하는 길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수술실 앞에서 아미라와 작별 인사를 할 때 저희 딸은 오히려 저를 안심시켜 주었어요. 어제 VR로 본 수술실이 멋있었다면서 수술이 끝나고 나면 꼭 발레 공연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했죠. 그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지만 꾹 참았어요. 딸에게 씩씩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수술실의 모습은 정말 놀라웠어요. UAE에서 본 수술실과는 차원이 달랐죠. 마치 우주선 내부 같았어요. 벽면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들에는 아미라의 상태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고 수술 로봇 희망이는 의료진들의 움직임에 따라 정교하게 준비되고 있었어요. 수술팀은 무려 20명이 넘는 의료진들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주요 수술팀 외에도 마취팀, 로봇 전문가팀, 모니터링팀 등이 각자의 위치에서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죠. 마치 정교한 오케스트라 같았어요. 모든 의료진이 서로를 믿고 호흡을 맞추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대기실로 나와 남편과 함께 기도실로 향했어요. 병원 측에서는 수술 진행 상황을 30분마다 문자 메시지로 알려주겠다고 했어요. 실제로 정확히 30분마다 아미라의 상태와 수술 진행 상황이 아랍어로 전송되었죠. 이런 세심한 배려 덕분에 마음을 조금이나마 안정시킬 수 있었어요. 수술이 5시간째 진행되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수술실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종양 제거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출혈이 있었다는 거였죠. 그 순간 저의 심장이 멎는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곧바로 의료진이 찾아와 상황을 상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위기 상황에서 더욱 빛을 발한 것은 한국 의료진들의 대처 능력이었어요.
실시간 영상 가이드 시스템과 로봇 수술의 정교함으로 출혈 부위를 정확하게 찾아내 신속하게 지혈했다고 해요. 이런 상황에서도 30분마다 전송되는 상황 업데이트는 계속되었고 의료진은 우리 가족의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셨죠. 대기실에서 만난 다른 외국인 환자 가족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해요. 러시아에서 온 환자의 보호자는 이미 3번째 한국 방문이라고 했죠. 그만큼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신뢰한다고 했어요. 미국에서 온 환자 가족도 한국의 의료 수준이 미국보다 앞서 있다며 놀라워했어요. 드디어 10시간의 대장정이 끝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수술은 완벽하게 성공적이었다고 해요. 종양을 깨끗하게 제거했고 주변 신경도 하나도 손상되지 않았다는 거였죠. 의료진들은 지친 기색도 잊은 채 저희에게 환한 미소로 수술 결과를 설명해 주셨어요. 회복실에서 만난 아미라는 마취에서 깨어나자마자 저를 알아보았어요. 비록 작은 목소리였지만 엄마 나 이제 나았어요? 라고 물어보는 아미라의 눈빛에서 저는 희망을 보았어요. 주변에 있던 회복실 간호사들도 아미라의 의식이 또렷한 것을 보고 매우 좋은 신호라며 기뻐해 주셨죠. 그날 밤 중환자실에서 아미라를 지켜보며 저는 이번 선택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의 의료진들이 보여준 전문성과 헌신, 그리고 첨단 의료 시스템이 만들어낸 기적을 직접 경험했거든요. 이제 남은 것은 아미라의 회복 과정뿐이었죠. 하지만 이미 우리 가족은 한국 의료진들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었답니다. 수술 다음 날부터 아미라의 놀라운 회복이 시작됐어요. 의료진들도 놀랄 정도로 회복 속도가 빨랐죠. 한국의 수술 후 관리 시스템이 이렇게나 체계적일 줄은 몰랐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수술 후 관리가 의사 한두 명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들었는데 이곳에서는 전문 분야별로 여러 의료진이 함께 아미라의 상태를 체크하고 관리해 주셨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스마트 병실 시스템이었어요. 아미라의 모든 건강 상태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고 이 정보가 의료진들의 태블릿으로 바로 전송되었죠. 밤중에도 간호사들이 불을 켜지 않고 태블릿으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서 아미라가 편안히 쉴 수 있었어요. 재활치료는 수술 후 일주일 만에 시작됐어요. 재활의학과 교수님께서는 아미라의 나이가 어리고 회복 상태가 좋아 빠른 재활이 가능하다고 하셨죠. 재활치료실은 마치 첨단 운동센터 같았어요. 로봇 재활 장비부터 수중 재활 시설까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최신 장비가 갖춰져 있었죠. 재활치료 3주차가 되던 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아미라가 처음으로 혼자 걸음을 뗀 거예요. 물론 평행봉을 잡고 조심스럽게 내딛는 한 걸음이었지만 그 순간 재활치료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렸어요. 치료사 선생님들은 이런 순간을 위해 매일 아미라와 함께 땀 흘려 준비했다며 기뻐하셨죠. 한국에서의 생활도 점점 익숙해져 갔어요. 병원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가면서 한국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됐죠. 벚꽃이 만발한 봄날의 풍경은 마치 그림 같았어요. 공원에서 만난 한국 사람들은 휠체어를 타고 있는 아미라에게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보여주었고 종종 간식도 건네주셨어요. 놀랍게도 재활치료 2개월 차가 되었을 때 아미라는 발레 동작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재활치료사 선생님들이 아미라의 꿈을 알고 특별히 발레 동작을 재활운동에 포함시켜 주셨거든요. 처음으로 다시 발레 슈즈를 신었을 때 아미라의 눈에서 반짝이던 눈물을 저는 절대 잊을 수 없을 거예요. 퇴원을 준비하던 날 의료진들이 깜짝 이벤트를 준비해 주셨어요. 재활치료실을 작은 발표회장으로 꾸며주신 거예요. 아미라가 그동안 연습했던 발레 동작을 선보일 수 있게 해주셨죠. 비록 완벽한 동작은 아니었지만 그곳에 모인 모든 의료진들은 진심 어린 박수를 보내주셨어요. 한국을 떠나기 전날 저희 가족은 병원 옥상 정원에서 서울의 마지막 일몰을 바라보았어요.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이곳은 저희에게 제2의 고향이 되어 있었죠. 처음에는 낯설기만 했던 한국이 이제는 너무나도 소중한 나라가 되어 있었어요. 의료진들의 전문성과 따뜻한 배려, 첨단 의료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사람들의 친절은 저희 가족의 가슴속에 영원히 남을 것 같아요. 귀국 후 UAE의 많은 사람들이 아미라의 변화된 모습에 놀라워했어요. 휠체어에서 벗어나 발레 연습을 다시 시작한 아미라의 모습은 그들에게 마치 기적처럼 보였나 봐요. 저는 이제 주변에서 누군가 심각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망설임 없이 한국행을 추천한답니다. 이제 아미라는 매주 발레 학원에 다니며 자신의 꿈을 향해 다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어요. 침대 옆에는 한국의 의료진들과 찍은 사진이 놓여 있고 아미라는 종종 그 사진을 보며 한국에서의 시간을 추억하곤 해요. 저는 때때로 생각해요. 만약 그때 한국행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우리 가족은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경험과 희망을 놓쳤을 거예요. 한국은 단순히 선진 의료 기술을 가진 나라가 아니었어요. 첨단 기술과 따뜻한 마음이 공존하는 곳,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곳,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만들어내는 곳이었죠.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한국의 의료기술과 서비스는 세계 최고 수준이며 이곳에서라면 어떤 어려운 치료도 가능하다고요. 우리 아미라의 춤추는 모습이 바로 그 살아있는 증거니까요. 귀국 후 UAE의 많은 사람들이 아미라의 변화된 모습에 놀라워했어요. 휠체어에서 벗어나 발레 연습을 다시 시작한 아미라의 모습은 그들에게 마치 기적처럼 보였나 봐요. 특히 처음에 한국행을 반대하던 친척들과 지인들은 이제 한국의 의료 수준에 대해 제게 끊임없이 물어보곤 해요. 저는 이제 주변에서 누군가 심각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망설임 없이 한국행을 추천한답니다. 실제로 제 소개로 벌써 5가족이 한국에서 치료를 받았어요. 그들 모두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깊은 감동을 받고 돌아왔죠. 특히 제 동료의 어머니는 중증 폐암 판정을 받고 한국으로 가셨는데 로봇 수술과 맞춤형 항암 치료로 완치 판정을 받으셨어요. 이제 저희 지역에서는 한국이 의료기적의 나라로 불리고 있답니다. 아미라는 매주 발레 학원에 다니며 자신의 꿈을 향해 다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어요. 침대 옆에는 한국의 의료진들과 찍은 사진이 놓여 있고 아미라는 종종 그 사진을 보며 한국에서의 시간을 추억하곤 해요. 특히 재활치료 선생님들이 만들어주신 응원 영상을 자주 보면서 힘을 얻는답니다. 영상 속 의료진들의 따뜻한 미소와 격려의 말들은 지금도 아미라에게 큰 힘이 되고 있어요. 저희 가족은 매년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정기 검진도 받고 그동안 저희에게 친절을 베풀어주신 의료진들도 다시 만나기로 했죠. 아미라는 벌써부터 다음 한국 방문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는 한국어도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답니다. 유튜브로 한국 드라마도 보고 K-팝도 즐겨 듣는데 모두 한국에서의 경험 때문이에요. 때때로 저는 생각해요. 만약 그때 한국행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우리 가족은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경험과 희망을 놓쳤을 거예요. 아미라는 여전히 휠체어에 의지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고 발레에 대한 꿈도 포기했을지 모르죠. 하지만 한국의 의료진들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셨어요. 한국은 단순히 선진 의료 기술을 가진 나라가 아니었어요. 첨단 기술과 따뜻한 마음이 공존하는 곳,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곳,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만들어내는 곳이었죠. 수술실의 최첨단 장비들, 재활치료실의 효율적인 시스템, 그리고 모든 과정에서 보여준 의료진들의 전문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감동적이었던 것은 환자를 가족처럼 대하는 의료진들의 마음이었어요. 치료 과정에서 저희의 문화와 종교를 존중해 주시고 아미라의 꿈을 이해하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마음이 잊히지 않아요.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한국의 의료기술과 서비스는 세계 최고 수준이며 이곳에서라면 어떤 어려운 치료도 가능하다고요. 얼마 전 아미라는 학교 발표 수업에서 나의 히어로라는 주제로 한국의 의료진들에 대해 발표했어요. 발표가 끝나고 친구들과 선생님들 모두 감동의 박수를 보내주었죠. 우리 아미라의 춤추는 모습이 바로 한국 의료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니까요. 이제 저희 가족에게 한국은 제2의 고향이 되었답니다. 사연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외국인의 시선에서 한국의 감동에 빠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 다이브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